자, 이란 최고 지도자의 미국이 반대하는 하메네이의 차남이죠. 모즈타바가 선출됐습니다. 강경파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란 전쟁 길어질 걸로도 전망이 됩니다. 네, 한편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자, 하메네이 후계자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된 것으로 공식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는 확정인 것 이제 같습니다. 확정인 것 같아요. 예, 확정입니다.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시점에 이렇게 발표가 된 그런 이유 먼저 짚어볼까요? 시점은 이제 뭐 지난 주부터 계속 모즈타바가 됐는데 암살 위협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한다는 보도가 계속 있었고요. 예. 실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요. 또 다른 보도는 아직 완전하게 선출이 안 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거를 해서 이번에 확실히 무자타바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선출이 됐다고 공표를 했고요. 최고 지도자가 없는 권력 공백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도 역시 빨리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쨌든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빨리 선출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사실 모즈타바가 선출이 됐다라는 것은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 앞으로 좀 국제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 무자타바가 지금 들리는 보도들을 보시면 아버지보다 더 강경하다. 그러니까요. 아버지보다 더 강경하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무자타바가 원래 그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혁명수비대나 아니면 혁명수비대를 바치고 있는 민병대, 즉 바시지를 실제로 반정부 시위에 투입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강경 진압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큼 강경한지를 여기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자타바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사실상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과 미국은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누가 최고 지도자가 되든 간에 우리는 제거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추가적인 무자타바 제거 작전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 그래요? 예, 성공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은 88명의 전문가 회의에서 최고 지도자 선출을 하려는 그 건물을 공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행히 그 건물에 사람이 없어서 사망자는 없지만 계속해서 지금 추가적인 최고 지도자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가 없이 공백 상태에서 이란의 수뇌부를 흔들어서 전쟁 수행을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 미국과 이란의 작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모즈타바가 확정적으로 후계자가 된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한 보도에 따르면 하메네이가 유언해서 세습은 안 된다. 네. 모즈타바 후계자로 임명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는데 결국은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임명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내에서는 지금 이슬람혁명 수비대의 그런 권력이 좀 센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 지금 아버지 유언에 따르면 내 아들은 안 된다라는 그 유언을 남겼는데 네. 또 어떤 보도를 보시면 그 유언장을 태웠다는 얘기도 있고 자 그런 상황이고 그럼 혁명수비대가 왜 그런 무자타바를 계속 밀고 있냐. 예. 왜냐하면 서로가 오래전부터 같이 활동을 해왔어요. 거의 뭐 지도자격으로 혁명수비대를 이끌어왔던 사람이 무자타바이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병대 세력 바시지를 이끌어왔던 조직 인물이 바로 무자타바이기 때문에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좀 더 강경한 인물이 최고 지도자가 돼야지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인물 이런 인물이 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혁명수비대로서는 처음부터 무자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했고 예. 계속해서 아마 전문가 회의를 선거를 할 때도 유무원의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무자타바를 뽑아라. 왜냐하면 첫 번째 선거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혁명 수비대와 함께 가는 인물이 지금 최고 지도자에 선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좀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동 상황이 고조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오늘 또 속보에 따르면 배럴당 100달러 돌파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전쟁 10일 만에 국제 유가 100달러 예상한 부분이었습니까, 박사님? 예, 경제적으로는 지금 악재가 한꺼번에 다 겹치고 있는 이런 모양새죠. 쿠웨이트 세계 5위, 6위의 산유국이 드디어 이제 감산을 결정을 했다 발표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오래되니까 배로 실어낼 수가 없는데 이 원유라는 것은 저장고가 없으면 땅에 버려놓을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저장고가 만땅이 됐다 한 거 그만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심각하다. 그래서 쿠웨이트, UAE 등이 감산을 했다. 이 얘기는 원유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리상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카타르 석유상은 150달러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우울한 전망까지 낸 적이 있고요. 예. 특히 이란 혁명 수비대 이 IRGC 같은 곳에서는 200달러까지 올리겠다라고 아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비한다면 아직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때 60달러였던 이 원유가 100달러를 넘었다. 한때 WTI가 111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전쟁이 10일, 11일 넘어가면서 금융시장도 본격적으로 그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 한번 펴볼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사실 그 국제 유가는요. 전쟁 나기 전만 하더라도 공급이 수요를 하루 생산량 기준으로 1,000만 배럴 이상 공급 초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안심하고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베네수엘라 원유라든지 미국의 비축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도면 한 4주 전쟁해도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은 전쟁 양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란이 아주 작심하고 그 걸프만 국가에 있는 미군을 치는 척하면서 네. 옆에 있는 수니 국가들, 예를 들면 쿠웨이트 또는 카타르, 바레인의 정유 시설도 살짝 지금 손을 대고 있고 네. 또 호르무즈 봉쇄도요. 그동안에 수차 호르무즈 봉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강력하게 봉쇄된 적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 보험 운송 업계에서요. 이것을 테크니컬 봉쇄라고 선언을 해버렸는데요. 그 얘기는 이렇게 테크니컬 봉쇄가 되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사고는 보험금 안 준다. 이런 그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수요일부터 본격 가동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배가 들어가고 싶어도 선주들 입장에서 그 엄청난 부담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리적 봉쇄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금융, 경제적으로는 이미 완전 봉쇄가 됐다. 그런데 지금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지금 하메네이 차남이 등장한다든지 예. 또 각종 지금 전쟁이 더 확전될 그런 조짐들이 나면서 지금 세계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100달러가 넘어선 것이 2022년 7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골드만삭스는 150달러까지도 이야기했고 뭐 200달러까지도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도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역대 그 국제 유가 원유 WTI 기준으로 역사적 걸어온 길을 보면요. 가장 높았던 게 2008년에 1,470.8달러까지 올라갔더랬습니다. 네. 그 이후에 급격히 떨어지고 또 글로벌 이 코로나19 때는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갔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과거에 한번 돌파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150달러 전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3차 오일 쇼크가 오는 거 아닌가 사실 그 대목을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걱정을 합니다. 예. 1차 오일 쇼크가 1973년 제4차 중동전 때 왔는데요. 그때는 1년 사이에 국제 유가가 485% 올랐습니다. 지금 60달러니까 100달러라는 얘기는 아직도 100%도 안 오른 거잖아요. 충분히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다. 78년, 79년에 제2차 오일 쇼크, 그 당시 호메이니 혁명 때는 약 300% 올랐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플랜 B, 플랜 C를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러시아 원유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봉쇄가 당해서 지금 팔지 못하고 제외해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러시아 원유 제재를 지금 단계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풀었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것을 완전히 풀 수도 있다 이럽니다.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국제 유가를 일정 기간은 좀 거꾸로 다시 하락시킬 수도 있는, 아무튼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하기보다는 플랜 B, 플랜 C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교수님께는 사실 지금 이런 유가 상황까지 생기게 된다면 뭐 이란 혁명 수비되는 석유 시설 걸프국에 대해서 뭐 보복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 상황인데 과연 주변 걸프국들이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상당히 지금 곤란한 처지에 있죠. 계속 공격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군사력이 없어서 대응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훌륭한 수준의 공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이제 더 악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섣불리 이란을 건드렸다가 이란이 이제 뭐 아부다비 쪽에 일부 아주 약간 시설들을 공격했지만 마음 먹고 아부다비의 어마어마한 정유 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사우디의 아람코를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공격한다면 이 상황은 또 걷잡을 수 없이 뭐 자국 즉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경제도 큰 일이지만 전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은 지금 뭐 최근에 오보도 있었어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란을 최초로 타격을 했다. 그다음에 카타르가 지난주에 또 카타르가 공격했다는 오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걸프 국가들 상당히 지금 격양돼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뭐 이란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네. 반락할 거다 이렇게도 얘기는 합니다. 뭐 경제적인 네. 부분 좀 제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언제 그러면 핵 위기를 제거할지 여기서 핵 위기를 제거한다는 말은 사실 이란이 가지고 있는 450kg의 6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지금 회수를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자, 이거를 회수를 하려면 지금 특수부대를 투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과연 회수 작전이 성공할지 그 여부도 잘 모르는 것이고 예. 또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그리고 언제 본인이 원하는 뭐 핵 위협이 제거될지 아무것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은 상당히 좀 무책임한 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국제 유가가 이렇게 치솟으면서 당연히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크게나 타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8% 넘게 폭락하면서 또 한 번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서킷 브레이크라는 게 서킷은 회로, 브레이크는 부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정상 회로를 파괴시켜버린다. 일시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두꺼비 집에 전기 차단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워낙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일단은 닥치고 이유 불문하고 좀 거래를 끊어보자. 그래서 8% 장중에 가격의 변동이 있으면 서킷 브레이크를 발동을 하는데 이게 우리 증권시장 생기고 나서 서킷 브레이크 발동된 게 아주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예. 몇 번 안 돼요. 그런데 벌써 지난주에 한번 발동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발동이 된 겁니다. 아침에 장 개장하자마자 사이드카 발동했죠. 그래서 경고가 나왔는데 보통은 사이드카 발동되면 좀 정신을 차려서 수습을 해서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도 주가가 더 떨어졌단 말이죠. 그만큼 공포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변동성이 제일 심했잖아요. 자, 오늘은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예. 일본이 우리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대목 그동안에는 우리 코스피가 워낙 발작적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어떤 공포 또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려감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적 불안감보다 한국의 공포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일본 도쿄 시장에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 대목도 오늘 좀 굉장히 주목할 사항인데 이것은 적어도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호르무즈에서 오는 지금 석유, 호르무즈를 경유하는 석유는요, 절대 물량 면에서는 그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숫자 비교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또 인도, 중국, 태국, 대만인데요. 이게 전체 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일본과 한국이 제일 높아요. 바로 오늘 일본과 한국의 주가가 동시에 하락한 것은 호르무즈 쇼크가 생각보다도 더 커질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전 세계 금융계로도 좀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예. 얘기하시죠. 지금 지난주를 보면 지난주에 20% 정도 코스피 떨어졌다고 바로 다음날 10% 반등했잖아요. 그런 사례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 장에서 B2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 이런 B2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세계 경제 거시 지표 비교적 양호하거든요. 성장률도 좋고 또 금리는 낮아지고 있고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딱 하나 중동 시장에서 원유 문제만 지금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상황이 좀 개선된다든지 전쟁이 조기에 종식될 조짐을 보이면 다시 본연으로 돌아와서 우리 세계 경제 펀다멘탈이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초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국제 유가 불안상도 종래에 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노후를 하루에도 몇 차례 지금 크게 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한다 또는 200달러를 돌파한다. 그렇게 되면 1차, 2차 오일 쇼크 때와 같은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률 둔화하면 이게 경제학에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연준도 미국 재무부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가만 오르면 금리를 높이면 돼요. 또 고용이 나쁘면 금리를 낮추면 되는데 물가가 나빠지고 고용도 나빠지고 두 개 다 나빠지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그러나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틀 폭락했다가 그 다음 날 급반등을 했죠. 이런 현상이 또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V자형, 이번에는 V란 말은 가고 이제 W형, 급격히 내려갔다가 급격히 올라가고 계속해서 요동치는 그런 형태도 올 수 있는데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대목에서 B2가 많은 거 이거 조금 불안합니다. 예. 주식을 자기 돈으로 투자하고 있으면 이런 변동성에 좀 담대한 마음으로 견디면서 주가 떨어질 때 오히려 사고 또 주가가 올랐을 때 팔고 이래서 이 흐름을 탈 수가 있는데 빚으로 온 돈은 강제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주가가 오히려 내릴 때 대대적으로 강제 반대 매매를 당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B2는 정말 이런 급등락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쟁 상황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까 그리고 출구 전략을 어디로 가져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4주 얘기했다가 6주 얘기했다가 네.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과연 어떤 출구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 예. 네, 일단 뭐 하고 있는 정책, 추진 중인 정책들을 보시면,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4주와 6주를 목표로 해서 전쟁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이란과의 어떤 돌파구가 없다면 사실 기본적으로 4주와 6주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쟁이 중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란이 여기서 손을 들고 나오거나 항복을 하거나 해야 전쟁을 중단할 수 있는데
혹은 뭐 중재를 해서 협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협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4주와 6주는 갈 것 같고 이란 쪽에서는 우리는 뭐 4주, 6주뿐만 아니라 6개월도 버틸 수 있다고 지금 맞아요. 호언장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건 좀 과장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란도 전쟁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고 예. 지금 사용하는 무기들을 보시면 계속 아껴가며 절약하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효과를 높이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사실 전쟁이 언제 끝날까 출구 전략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지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4주나 6주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계획한 작전 기간이 끝났을 쯤 그때쯤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란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요. 4주 정도 되는 그 이후에 한 번은 그런 고비가 아니면 기회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네. 사실 이번 전쟁의 시작도 그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굉장히 강하게 때렸고 네. 이란도 주요 시설들이 좀 많이 타격을 입었고 하메네이가 바로 축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 이란 입장에서 계속 갖고 가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하게는 되거든요. 그렇죠. 누가 봐도 예. 전쟁을 오래 하면 물량적으로 무기 면에서 압도적으로 미국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이렇게 계속해서 얻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어차피 약체잖아요. 이란에서는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전쟁을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럼 이란이 할 수 있는 거는 무너지지 않고 두 다리를 서서 꿋꿋이 버티면 자기들이 이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때리고 또 때려도 이란은 항복하지 않고 이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가 그냥 미국이 제풀에 지쳐서 자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제 우리는 성공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철수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에 지금 이란은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게 가장 이란 입장으로서 가장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미국이 앞서고 있지만 이란이 계속해서 버틴다면 예. 미국도 조금 초조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어쨌든 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란 외무장관이 완전히 종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우겠다라면서 러시아가 자신을 돕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돕고 있는 건가요? 네, 최근 보도를 보시면 러시아가 미국 전략 자산의 좌표, 인공위성 사진 좌표를 이란에게 건네주고 이란은 정확히 그 좌표를 때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러시아가 계속 이란을 도와주는 거 용인하지 않겠다 또 얘기를 했고 러시아는 이미 또 이런 좌표 말고도 이란에 러시아산 무기를 또 지원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왔고 사실상 이란과 친한 국가들 중국, 러시아, 뭐 북한도 친합니다만 어쨌든 이 전쟁 전후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전쟁 물자를 댄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전략 자산에 대한 아주 깨끗한 좌표, 네. 인공위성 사진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란을 계속 도와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전쟁이 좀 확산돼가고 있는 양상에서 지상전에 투입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쿠르드족 대신 미군이 지상전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네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 제8위 공수사단 투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상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예. 특수부대를 아주 소수의 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작전하겠다는 거거든요. 지상전까지는 아니지만 네, 특수부대. 네. 지상전을 하려면 정규군 지상군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려면 탱크도 들어와야 돼. 다양한 물자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지상군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짧게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아주 걱정해왔던 그런 지상군 투입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어쨌든 특수군이 들어가게 되면 작전을 수행하다가 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추가적인 또 특수부대를 또 넣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이 수행되게 되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불똥이 튈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계속해서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지금 우려되는 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전의 목적은 이스파한 지금 핵시설에 있는 450kg의 60% 이상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지금 미국은 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 60% 농축된 거를 전쟁 기간에 90%를 올리면 11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핵물질을 반드시 회수한다는 게 지금 목표인데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게 잘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그런데 이란에서 어느 정도 좀 쉽게 말하면 항복을 좀 해야 그것이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쟁이 좀 길어지는 양상으로 가면 국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입장에서 환율도 생각하게 되고 유가도 생각하게 되고 미국 입장에서도 전 세계적인 그런 경제적 흐름을 좀 계속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1기 때보다 훨씬 낮아져 있단 말이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고민이 굉장히 클 텐데요. 트럼프는 지금 경제 정책에서 성부수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폭탄도 터뜨렸고 또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해외 투자도 유치하고 큰 틀에서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다만 지금 미국 국민들에게 경제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이게 관세를 때리면 세금을 더 걷는 거니까 누구한 세금을 걷더라도 결과 물가가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약 1년여 동안 이 관세 물가 폭탄을 트럼프의 마법으로 완전히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트럼프는 역시 대단하다. 왜냐하면 관세 폭탄을 그렇게 때려놓고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 마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원유입니다. 자, 트럼프가 셰일가스 생산을 대량으로 하고 또 베네수엘라에 마두로만 잡아온 게 아니라 거기에 원유 채굴권, 수출권 다 환수해 오고 또 미국의 지금 원유 비축량이 7억 배럴 이상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 바람에 바로 원유 공급량이 수요보다도 더 높아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안심까지는 아니지만 빨리 전쟁을 끝내면 물가에 큰 충격을 안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또 이란의 공격이 이 원유 때리는 거로 가면서 국제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흔들리면요.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거에서 최고의 악재는 물가입니다. 생활고 지금 미국에 그러지 않아도 어포더빌리티라 해서 생활복 감당을 못하겠다 하는 그 불만이 최고로 높은데 요게 한 서너 달 더 간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지지율이 확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전쟁을 끝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인 트럼프의 적어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전쟁 그렇게 오래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가 때문이라도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기름값이 일주일 만에 400원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정부도 이 대통령도 앞서서 지금 비상경제점검회를 열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렸었거든요.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을 주문하며 필요하다면 100조 원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나라 기름값 오르는 것은 조금 좀 신기하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주유소에서 팔리고 있는 휘발유나 경유 모두 2월 28일 날 중동에서 포승이 울리기 전에 이미 사와서 여기서 가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가로는 60달러 또는 그 이하로 사왔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국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뭐 거기서 가격을 국제 유가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전 세계를 통틀어서요. 그 나라의 국내 유가 반영 속도가 이렇게 빠른 나라는 한국이 단연 1등이에요. 역시 쇼트트랙을 잘하는 한국, 순간 대응력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요. 그러니까 공급자 독점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정유사가 엄청나게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낮은 것을 주유소에서 가져오고 또 소비자들도 조금 더 낮은 곳을 찾아가는데 우리는 정유사가 몇 개 안 되고 주유소도 지역마다 거의 독점적인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올렸다. 상당히 빨리 올렸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하면 최고 가격 지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난 주말 휴일 날은 조금 상승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평균 유가로 하면 2,000원은 돌파하지 않은 상태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밤사이에 쿠웨이트, 바레인 등이 감산을 하고 또 이란에 새로운 강경 하메이니 차남이 등장하면서 국제 유가가 더 올랐단 말이죠. 지금 뉴욕 선물 시장에서 약 2시간 전부터 국제 유가가 치솟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달러 돌파했고 한때 111달러까지 갔다. 그럼 하루 전에 91달러였던 게 111달러까지 갔다. 이게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바로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네,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비상경제 대책을 하면서 약 100조 원 정도를 지금 그 긴급 살포하는 그런 준비, 자금 공급은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펀다멘탈이 과는 무관하게 금융 불안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100조 원을 조기 투입할 수도 있다. 물론 지금 당장에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투입의 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또 어떤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문제는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네. 그 이런 과연 100조만으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플랜 B, 플랜 C 계속해서 지금 변화하는 중동 상황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유가는 계속 치솟을 텐데 우려되는 건 일단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는 배럴당 200달러 유가 감당할 수 있다면 계속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전략처럼 보이거든요. 네네. 이 혁명수비대 전략은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을 하면 우리는 이 전쟁을 지역 전쟁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주변 걸프 지역을 확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다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민간인 시설도 공격을 했고요. 자, 이렇게 확전을 시키면서 그리고 걸프 국가들에 있는 유전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좀 때리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세계 경제의 공포감을 만드는 거죠. 조장을 해서 심리 이를 악화시켜서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먹혀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뭐 200달러까지 얘기는 하고 있으나 저희가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또 항공모함 한 대가 더 부시 항공모함이 지금 중동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예. 자, 이런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이나 다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한 대를 더 배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경제 지금 세계 경제 충격을 좀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서 세계 경제 충격을 좀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다만 사실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계속 난타전으로 가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걸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했다면 네. 유럽 국가는 지금 어떤 생각들 하고 있을까요? 네, 유럽 국가는 지금 사실 처음에 그렇게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일방적인 전쟁이었고 굳이 우리가 참전해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란 외교부 차관이 만약 유럽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공격한다면 유럽도 우리의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어마어마한 또 경고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초반에는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 독일은 적극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을 맞추고 있고요. 영국도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국이 원하는 어떤 군사 기지들 사용들을 조금 불허하면서 유럽은 날리는 것 같아요. 독일, 영국은 조금씩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을 맞춰가지만 이태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스페인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런 최고 지도자의 무스타바가 선출됐다라는 속보도 있었고 관련해서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들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